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최근 3월 말부터 해서 4월 초까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침체된 분위기예요. 침체됐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하락한다기보다는 거래가 완전히 좀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거래량이 침체된 배경은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되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간 거래가 뜸해지는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장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이후에 폭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폭락장이 과연 어떤 시점에 나타나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서 미래를 갖다가 같이 한번 예측해 보시죠. 일단 오늘 방송은 이 폭락장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하락장이라고 하죠. 일단 하락장이라고 정정할게요. 이 하락장은 폭락장이 있고 침체장이 있습니다. 폭락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폭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침체는 장기 침체,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급매물 위주로 소화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 이렇게 침체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세 번의 폭락기가 있었고요. 세 번의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시기들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왜 나타나는지까지 해서 오늘 방송 한번 이끌어가 볼게요. 그럼 과거에는 어떤 폭락기가 나타났고 어떤 침체기가 있었는지 상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과거에는 주택가격 폭락기, 그리고 침체기가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차트는 KB,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동향이고요. 해당 자료는 1986년부터 집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KB은행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주택은행을 갖다가 인수하기 전에 한국주택은행에서 처음부터 부동산 가격 지수 동향을 쭉 조사해 왔고요. 이것이 한국주택은행이 KB에 흡수 합병되면서 KB은행에서 현재까지도 그 아파트 매매 지수 동향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죠. 현 시점까지 그리고 매주마다 KB에서도 한국감정원과 같이 그 주택가격지수 동향을 갖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 동향은 그 한국주택은행이 KB로 합병되면서 그 시점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국토교통부로 위탁받아서 주택가격 지수 동향을 조사하는 거여가지고 그 역사 자체는 KB 지수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KB 지수를 갖다가 지금 인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1986년부터 2008년. 지금 이 차트는 2월까지만 인용되어 있습니다. 3월달 자료도 KB에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2월까지 자료라도 지금 시장을 갖다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면요. 지금 1988년부터 주택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1991년에 1차 폭락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침체기를 거치고요. 다시 1997년 좀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더니 1998년 다시 폭락기를 맞이합니다. 1997년 다시 좀 침체기가 있었죠. 이 당시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지 1997년만 말씀드리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이제 2차 폭락기가 나타났었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웃을 수 없는 분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이 당시의 기억이 좀 상당히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쭈르르 올라가더니 2차 침체기가 나타나요. 2차 침체기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왜 갑자기 침체를 했을까요? 물론 주택시장이 폭등 뒤에는 이 폭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잠시 가격이 주춤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기 과연 폭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만이었을까요? 이런 침체기가 그 뒤에서 다시 살펴보시고요. 자, 다시 쭈르르 상승합니다. 쭈르르 상승하고요. 갑자기 또 한 번의 3차 폭락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3차 폭락기. 이때는 왜 나타났을까요? 자, 바로 연도 보시면서 2008년 떠오르시는 거 있죠? 이게 만약 떠오르시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2008년도에 뭔 일이 있었을까요? 좀 뒤에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재상승하는 듯 싶더니 야, 이번 3차 침체기가 나타나는데 이건 침체기야? 폭락기야? 자, 3차는 또 1단계, 2단계로 나뉘는데요. 이거 마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폭락기, 그리고 침체기, 이 시대적 배경과 정확하게 나타났던 원인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챕터에서 1차 폭락기부터 해서 3차 침체기까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만 보고 나서는 이 당시에 왜 폭등했고 왜 폭락했고 왜 침체했는지 이 부분을 갖다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사람들은 숫자를 잘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권별로 지금 칸을 분리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나가 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시죠? 자, 노태우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 김영삼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대략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와 함께 보시면은 아하, 이래서 이런 차트가 나타났구나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마 저보다 연배가 어리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는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태우 대통령 당시의 1차 폭락기와 김영삼 정부의 1차 침체기 그 원인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이 부분은 지금 칸이 좁아가지고 생략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노태우 대통령 바로 이전 전두환 정권 때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갖다 걷는 모습이 나타나죠. 1986년부터 87년 이때는 왜 침체기 했는데 표기를 안 하셨나요? 일단은 생략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때 왜 주택시장이 침체를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갖다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상한선을 제하게 되고요. 의무 임대 기간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집주인의 권리 행사를 갖다 가로막는 그런 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도 얼마 받는데 이거 상한선을 갖다가 전세가 상한선을 이렇게 낮춰버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아파트 구매를 갖다가 꺼리게 되는 시점이 바로 86년, 87년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 환하게 웃고 계신 노태우 대통령 이분 때는 왜 상승기가 나타났는지 이 부분을 이해해야 1차 폭락기를 이해할 수가 있죠.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되신 분인가요? 주택 200만 원으로 갖다 공급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1988년 88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폐막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외의 신임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국민소득도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소득이 증대하다 보니까 주택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고 주택시장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다시 재참여를 하는 시점이 바로 노태우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나타나지만 상승폭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88년 1월 노태우 정권 초기 KB 주택 아파트 가격 지수는 지금 2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91년 상반기 때는 최고점 45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거의 2.3배? 하여튼 2배 이상 오른 거죠. 어마어마한 폭등이죠. 상승률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 상승기는 역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승한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마도 노태우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상승률로 따져보고 봤을 때는 노태우 정부가 역대 최고 부동산 폭등을 갖다가 일으켰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왜 이렇게 폭등을 했느냐? 일단 먼저 토지 수용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기 신도시들 그리고 노원구의 중계동, 상계동의 일대의 아파트들이 다 이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아파트들인데요. 이 당시에 토지를 갖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그 당시엔 토지공사였죠. 토지공사가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토지주들이 반발을 사게 되고 일례로 일산 같은 곳에서는 일산 신도시 토지주들의 경우는 정부를 상대로 토공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거의 70% 이상의 승소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당, 평촌, 삼본 그쪽 지역들도 거의 50% 이상의 승소율을 보이면서 토지 보상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죠. 한 가지 더. 이 당시에는요. 갑자기 주택 공급을 갖다 늘려나가다 보니까 건설을 사는 풍년인데 기술자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건설 기술자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마다 이 기술자들을 확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피땀 흘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의 연봉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 당시 포크레인 기사라든가 아니면 타워크레인 기사, 목수 기사, 목공 기사 이분들의 연봉은 웬만한 의사들의 연봉을 갖다가 상회할 정도로 안 믿겨지시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의사들의 연봉보다 이 당시 목수들의 연봉이 더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급등하는 일부 계층들 사이로 급등하는 소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어마어마한 폭등을 거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런 과도한 폭등 뒤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조정기 아니면 폭락기인데요. 바로 1차 폭락기를 맞이하게 되죠. 너무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도가 분명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이 당시 노태우 정부 역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강도 높게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을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노태우 정부는 주택가격 폭등과 폭락을 갖다가 동시에 롤러코스터를 갖다가 경험했던 정부입니다. 이 당시 폭락이 너무 좀 과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폭등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당시 꼭지에서 샀던 분들은 정말 이걸 갖다 회복하기까지 10년도 넘는 시기를 갖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1차 폭락기는 바로 과도한 폭등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김영삼 정부
들어섰는데 어라? 주택가격이 꼼짝을 안 하죠. 바로 1차 침체기입니다. 이 1차 침체기는 무엇이냐? 바로 노태우 정부 때 기획했던 일기 신도시들이 전부 입주하는 시기예요. 이들이 입주 물량이 서울권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기 신도시 경기도 위주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 자, 이 당시 입주 물량 한 4년 연속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4년 동안 꾸준히 입주 물량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진 않았어요. 분명 주택가격은 하락하진 않았어요. 주택가격은 하락하진 않고 보합을 그려갑니다. 자, 무조건 주택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해서 주택가격이 폭락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윗단의 시장이 무너져요. 윗단의 시장이 무너지면 하단의 시장은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윗단이 아니라 하단의 시장이 무너졌다고 해서 윗단의 시장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상품, 좋은 입지의 곳을 갖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이쪽 시장 나름대로 놀게 돼요. 그렇다고 하단의 시장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시장의 사람들이 하단으로 옮겨가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긴 해도 더 안 좋은 곳으로 옮겨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윗단의 시장이 무너진다면 하단의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단의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윗단의 시장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의 침체기 바로 1년차, 2년차, 3년차, 93년부터 95년 말까지는 바로 노태우 정부의 일기 신도시의 입주로 인해서 시장이 꼼짝달싹하지 않고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는 침체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당시 실제 주택 매매는 그렇게 많이, 기존주택 시장 매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6년부터 다시 상승기를 거치려고 하는데 97년도에 다시 쭉 하고 절단이 나죠. 원인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96년도에 상승기는 왜 나타났느냐?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주택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갖다 거칩니다. 이 당시에도 전세가가 상승을 했어요. 김영삼 정부 1, 2, 3년 동안 주택가격은 하나도 상승하지 않았지만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게 바로 96년 하반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97년 가슴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당시에 IMF가 온다 안 온다 설왕설래하면서 경제 위기론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선 걱정하지 마라. 국고에 300달러나 가득 차 있다. IMF 위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떵떵거리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비치지만 기업들이 빌려온 위치가 1700달러.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막지 못하고 IMF 경제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김대중 정권 1년차 주택가격 폭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엔 사실상. 2차 폭락기 뒤이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차 폭락기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 IMF라는 참 우리나라에서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IMF라는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 당시 2차 폭락기, 주택시장의 폭락도 동시에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2차 폭락기는요, 역대 폭락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이 폭락하는 경우에 전세가가 같이 폭락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과도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입주 물량이
하하, 좀 과도한 측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과도한 측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입주 물량보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주택시장으로 쫓겨나는, 다가구 주택시장으로 쫓겨나는, 뭐 빌라 주택시장으로 쫓겨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부도나고 제 주변의 친구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이 이 당시에 가세가 몰락한 친구들이 좀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대학교 알바를 하는데 정말 좀 떵떵거리면서 산다 했던 분들이 갑자기 피자집 알바를 오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2차 폭락기 상당히 좀 국민의 아픔이 있었던 폭락입니다. 네, 전 그래요. 사실상 좀 어리숙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꾸 폭락을 외칠 때 참 저게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폭락을 갖다 논할 여지가 아닌데 그런 계제가 아닌데 폭락을 거치게 된다면 정말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 그걸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폭락이 일어날까 말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2차 폭락기를 갖다 거치고 그리고 99년도부터 급격하게 IMF를 갖다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00년, 2001년, 1999년, 2000년도에는 좀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2001년 안타깝게도 역사상 서울 아파트 역사상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2000년에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이 입주 물량이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주택시장은 폭등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다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 한 번 불붙은 주택시장 폭등을 갖다 잠재우진 못합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 시기, 그러니까 IMF로 인한 폭락기를 설명드리면서 이 폭등기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폭등기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 가장 주요 배경, 사실은 노태우 정부 말기 이후부터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는 장기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등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시기 동안에도 계속 소득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국민소득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 그럼 어느 순간 저평가됐다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차트 보시면 1997년도에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를 들어올리는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주택가격이 상승 타이밍은 1997년도에 만들어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IMF라는 부분이 오면서 오히려 폭락기를 갖다 동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여왔던 부분, 전세가율이라든지, 물론 2차 폭락기에는 전세가도 폭락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부분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폭등은 어쩌면은 좀 자연스러운, 당연한 폭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마이크 위치 바꿔서 다시 강의 속개합니다. 지금 2차 폭락기 그리고 2차 폭락기 이후에 폭등기까지 설명드렸고요. 2차 침체기가 2003년 하반기부터 발생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발생됐던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03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해 가니까 10월 달에 12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12구 부동산 대책의 요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갖다가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2004년 1월 달부터 종부세가 과세되는데 종부세가 과세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요.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한번 2004년 8월 31일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 요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에다가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 발표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당시 2003년 말부터 2004년까지는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많이 빠져나간 시기고요. 더군다나 이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2004년, 2005년 이 당시에는 입주 물량이 서울의 2003년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2003년 입주 물량은 서울에서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던 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역대 30년 중에서 네 번째로 입주 물량이 많았던 해. 그 입주 물량이 여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2003년, 2004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누적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침체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갖다 거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당시 2차 침체기는 매매가도 약 하락, 일시적인 몇 개월, 수개월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전세가도 하락하는 그런 형국을 띠는 시기였습니다. 어쨌건 기존 참여정부에서는 뭐 지금 그러니까 2003년, 2003년 말부터죠. 그리고 2004년까지 이게 부동산 정책적인 요소로 인해서 침체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자평하지만 사실상 그뿐만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란 부분이 함께 있었다라는 부분이 우리들이 흔히 간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2차 침체기 그러나 뭐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갖다 찾겠다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부작용을 갖다 양산시키기에 2차 침체기 이후에 다시 한번 폭등기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2005년 이후의 폭등은 사실은 좀 거품의 시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누군들 얘기를 못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지나고 나서 이 얘기지만 이 당시의 폭등은 거품이었다. 좀 거품성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결국 참여정부 2007년도에 뭐 지금 주택가격이 잡혔다. 아니죠. 잡히지 않았습니다. 뭐 차트를 통해서 서울 지역별로 나눠서 설명드린 거 보면 오히려 2007년도에 더 큰 폭등을 갖다가 거친 지역들이 있었죠. 소형평이 많은 지역들, 소형평 위주의 폭등이 나타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3차 폭락기가 나타나게 되죠.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일시적 폭락을 겪은 시점이었는데 3차 폭락기 다음 챕터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도 이 폭등세는 다시 이어지려는 여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폭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2008년 8월 이후로 갑자기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야, 2008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 폭락에 대해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리먼 사태를 지목하세요. 하지만 전 리먼 사태보다는 건설 쪽에 계신 사람들과 금융권에 계신 사람들이 건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저는 리먼 사태보다는 이 당시 8월 달에 있었던 잠실의 입주 물량을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2008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6만 가구 정도 많이 있었는데 8, 9, 10, 10월 달까지 입주 물량이 일시에 3만 가구가 잠실을 위주로 해서 몰려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급작스런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8월 달 이후에
폭락을 갖다가 거치게 되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상승에 대한 피로감 플러스 알파가 바로 리먼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리먼 사태와 리먼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해서 사중고를 갖다 겪은 시기죠. 이런 사중고가 나타나다 보니까 폭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택시장에 폭락이 나타나게 되고 이 당시 폭락도 상당히 시장에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약 6개월간 이 폭락 장세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폭락은 사실상 좀 단기적인 요소가 너무 강했죠. 그 단기적인 요소가 강했다는 것은 일단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딱 2개월, 3개월의 이벤트예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시기예요. 2개월, 3개월 지나면 입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일시적인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리스크였고, 두 번째, 리먼 사태가 해소가 됩니다. 리먼 사태가 해소된 건 FRB에서 ARG 금융을 갖다가 구제금융을 갖다가 해주기 시작하면서 결정되면서 바로 그 리먼 사태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금리가 다시 갑자기 쑥 꺼지게 되죠. 그런 요소들이 동반되다 보니까 바로 급반등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렇게 가격이 급락할 때 이명박 정부가 그 주택가격 급락을 갖다 막고자 여러 부동산 대책들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준 부분은 있었지만 완화시켜준 거지 철폐한 게 아니에요.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절대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완화해준 그런 부분에 힘에 입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요. 이러면서 3차 폭락기가 지나간 듯 싶지만 이 3차 폭락기가 1차 폭락기에서 나타났던 모습과 비슷하게 바로 3차 침체기로 이어집니다. 이 3차 침체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3차 침체기가 왜 나타났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존 방송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3차 침체기가 나타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보금자리 주택지구 정책이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정책! 여기서 이 당시 시장을 갖다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보금자리 지구 정책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서울의 강남, 세공, 내곡, 우면 이쪽에 최초 분양가 84 스퀘어미터 일반 분양가가 3억 5천? 평당 1,000만 원 수준이었으니까 3억 4, 5천 정도 했을 거예요. 3억 4천에서 3억 6천. 전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이 당시에 노원구 중계동의 84 스퀘어미터 10년 넘어 20년 돼가는 아파트의 가격이 그 당시에 5억 5천을 찍던 시기였습니다. 야, 중계동에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들은 10억 가까워지던 시점이었는데 와, 강남 노른자위, 우면, 세곡, 내곡 이 땅에다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갖다 지정해서 3억대의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관악구 신림동에 신림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난곡사거리에 그 아파트조차 5억이 넘던 시기였는데 강남 요지에다가 3억 초중반대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나서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뭐 강남 세곡 내곡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 다산 신도시라든가 하남 미사지구 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입니다. 지금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갖다가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5차례에 걸쳐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발표하면서 약 30여 개 지구를 갖다 무더기로 서울시 요지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토지 수용을 갖다가 함에 있어서 토지 수용을 기존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는 현금 보상으로 해주던 걸 갖다가 대부분 이택지라든가 이주택지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토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 비용을 확 낮췄죠. 확 낮췄고 더불어서 토지 보상 비용뿐만 아니라 이 당시 건설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당시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실행 원가 비율이 99%, 100% 거의 마진도 안 보고 시공 참여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뭐 토지 때 건설 원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시기에 제공된 보금자리 지구였죠. 이 보금자리 지구가 너무 분양가가 초기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 기존 주택 시장 가격이 너무 폭등한 기존 주택 시장을 쳐다볼 리가 없죠. 쳐다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기에 3차 침체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2010년, 11년의 주택 시장이죠. 자, 이게 3차 침체기는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바로 1단계. 2010년과 2011년에 주택시장 침체기가 나타났던 원인이고요. 2012년과 13년의 침체기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이벤트는 끝났어요. 근데 왜 2012년과 13년에 이렇게 또 하락이 골이 깊어지면서 가격이 침체기를 갖다 겪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상 참여정부의 성과죠. 참여정부가 그 혁신도시, 세종시, 이 당시에 행복도시였죠. 행복도시 그리고 혁신도시로 공기업이 이전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제일 크죠. 공공기관. 일단 우선 당장 혁신도시 지정 이후 2013년부터 2012년부터 이주한 공무원 수가 약 1만 5천 명입니다. 2012년도에 가장 몰려 있었고요. 약 5천 명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 마저 또 2012년도에 5천 명,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 5천 명 정도, 2013년도에 5천 명 정도, 1만 명의 공무원 수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기업들 어마어마해요. 공기업들 쭉 불러드리자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가스공사, 산업진흥원, 뭐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뭐 쭉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공기업 포함 총 153개 기관이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다 알고 있다면 2012년, 2013년의 폭락은 아니죠. 이 당시는 폭락이라기보다는 시간을 텀을 두고 계속 하락을 해갔으니까 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침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침체였다. 당연한 침체였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침체의 원인을 갖다가 알았던 사람이라면 이 당시에는 절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겠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겁에 질려 매도하신 분들이 좀 약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케이스고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사고 하락한다고 팔고 가장 어리석은 패턴이고요.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겁니다. 바로 2012년, 13년 이런 때 부동산을 매수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지나고 나서 한 얘기.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반론 펼치지 않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전 2014년도가 바닥이라는 걸 직감했고 2014년도에 이제부터 주택시장 폭등합니다 하면서 아파트 포유, 아포유라는 네이버의 부동산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주택시장 무조건 상승합니다 하면서 이 당시 초기에 칼럼 내용들은 다 상승에 상승에 포커스를 둔 칼럼들을 많이 생산해냈죠. 자, 그리고 나서 3차 침체기가 지나가고 나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나고 나서 평가했을 때는 그 당시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게요. 정치적인 요소도 좀 너무 많고, 뭐 평가는 지금 오늘은 평가보다는 매매 가격 지수 동향, 폭락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 당시의 정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권 말기 탄핵당하기 직전 2016년 12월 달에 주택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요. 전고점을 회복한 수준에 불과해요. 3차 폭락기 그리고 3차 침체기가 일어나기 직전 수준의 주택가격을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다.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게 좀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다릅니다. 이 3차 폭락기 이전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는요. 대형 평형 위주의 상승이었었는데 박근혜 정권 말기에는 대형 평형 위주가 아니라 소형 평형 위주로 급상승을 갖다 거쳤고요. 지금은 소형 평형 위주의 상승이고 대형 평형은 아직까지도 지금 몇 년이죠? 10년.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회복 못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 평형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상승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말기의 상승이 회복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주택가격 지수를 봤을 때는 박근혜 정권 말기의 상승이 직전 최고점에 대한 회복 수준이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 문재인 정부 당선이 거의 유력화되는 시점, 당선되기 전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거야. 거의 확신 단계에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이 바로 부동산을 갖다 예측하는 요소로 작용됐죠. 그러면서 주택가격 폭등을 갖다 거치는데 이 기울기가 지금 살짝 무섭습니다. 특히 12월 이후의 폭등이 1월달 이후의 폭등이 상당히 무섭게 나타났어요. 1월, 2월. 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자, 여기서 봤을 때, 지난, 2차 폭락기 이후에 김대중 정권의 상승을 갖다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태우 정부의 1차 폭락기와 김영삼 정부의 1차 침체기 덕분에 그리고 더불어서 2차 폭락기까지 있어줬기에 김대중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자, 지금의 상승, 문재인 정부 초기의 상승, 이 상승은요. 현재 바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3차 폭락기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걸친 3차 침체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폭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이런 침체기와 폭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요. 박근혜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기는 이거는 폭등기라기보다는 상승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문재인 정부의 상승기 역시 사실은 이걸 노무현 정부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2006년의 시장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6년의 시장과 비교하기에도 사실은 부동산 상승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폭등이라고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폭등기를 갖다 한번 살펴보시죠. 88년 이후에 폭등기 그리고 2000년 이후의 폭등기 그리고 2006년, 2005년 이후의 폭등기. 자, 박근혜 정부의 폭등기가 이게 상승기입니까? 폭등기입니까? 주택가격은 폭등하지 않은 겁니다. 회복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가격은요. 그리고 이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폭등기가 조금 나타나려는 것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이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차기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갈증, 궁금증 정말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방송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차기 방송은 뭘로 진행할 것이냐? 첫 번째, 가계소득. 연도별로 가계소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를 갖다 논할 것이고요. 두 번째, 금리. 금리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과연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 폭락을 만들어 왔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환율을 짚어볼 겁니다. 환율과 주택가격의 상관관계 재밌죠? 네 번째, 서울시 입주 물량 그리고 경기도 입주 물량 각각 시점별로 대비해 가지고 입주 물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 이 종합주가 지수까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가구 수 증가? 그것도 재밌겠네요. 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이 거품인지 아닌지 저의 주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수준의 퀄리티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좀 너무 쓸데없이 말만 많았던 방송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지금 이 방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차기 방송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무리를 해서 방송을 갖다 좀 길게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차기 방송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거품인지 아닌지 명쾌하게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